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이 시간, 고요함 속에서 저의 목소리를 찾아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고요한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 이야기꾼 박슬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고 어두울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세상과 격리된 높은 담장, 그리고 차가운 쇠창살 너머의 공간, 교도소와 구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분노, 후회, 절망, 슬픔과 같은 인간의 가장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거나 서늘한 공포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한 휴식을 원하신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조금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남아 그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로 결정하셨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 그 어둠 속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그저 꾸며낸 괴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현실이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의 한 조각일 테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몇 해 전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했던 한 여성, 김지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의 경험, 특히 아무도 없어야 할 독방에서 겪었던 기이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에게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립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시험하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미지의 존재가 얼마나 선명한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지연 씨의 기억을 따라 차가운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그 작은 공간, 청주여자교도소의 한 독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한 현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지연 씨의 이야기는 그녀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시절,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독방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에게 독방은 오직 자신과 차가운 네 개의 벽,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들만이 존재하는 완벽하게 고립된 세계였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독방은 비좁고 황량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벽, 그리고 구석에 놓인 병이와 세면대가 전부였죠. 방 안에는 2층 침대가 놓여 있었지만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은 오직 지연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침대 위쪽의 작은 창문으로는 아주 희미한 빛만이 스며들어와 시간의 흐름조차 무디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하루는 마치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상, 식사, 운동, 그리고 다시 끝없는 정적. 그 단조로움은 사람의 정신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기이한 일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매일 샤워를 마친 후 젖은 수건을 항상 똑같은 자리에 널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2층 침대의 위층 난간이었죠.
수건이 잘 마르도록 그녀는 늘 수건을 난간 위에 넓게 펼쳐 단단히 고정해 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건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예외 없이. 그녀가 잠시 다른 곳에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보면 수건은 어김없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가 잘못 널었나 보다. 혹은 건물이 낡아서 진동 때문에 떨어졌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수건이 그저 미끄러져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끄러졌다면 침대 바로 아래에 떨어져 있어야 할 텐데 수건은 항상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방 한가운데에 똑같은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난간에 걸린 수건을 잡아차에서 바닥에 집어 던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점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을 난간에 더욱 단단히 걸쳐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옷가지로 양쪽을 눌러 고정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그녀가 잠시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들면 수건은 어김없이 그 정해진 자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어쩌면 환풍기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복도에서 교도관들이 육중한 감방문을 쾅 하고 닫을 때의 진동이 건물을 울려 수건을 떨어뜨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나 진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현상이 너무나도 규칙적이고 의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독방의 숨막히는 정적과 단조로움 속에서 그 떨어지는 수건은 지연 씨의 유일한 사건이자 점점 커져가는 불안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고립된 세계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이 작은 공간 안에 정말로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점점 미쳐가는 걸까? 아니면 이 방 안에 정말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수건이 떨어지는 기묘한 사건은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훨씬 더 기이하고 무서운 경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밤이 찾아오면 그녀의 고립된 세계에는 수건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공포스러운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꿈속으로 말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던 수건 사건은 김지연 씨의 고립된 독방 생활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이어 그녀를 찾아온 더 깊고 어두운 공포에 비하면 그저 작은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수건 사건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 씨는 밤마다 똑같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자신의 감방이 있는 수용동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벽과 차가운 쇠창살이 여러 층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는 그 거대하고 위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고개를 들어 수용통의 가장 위층, 난간 바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아주 낡은 회색 수의 Q1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과거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그녀의 모습은 주변의 모든 것과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난간 바로 앞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아래쪽에 있는 지연 씨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이한 것은 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연 씨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악의도,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기이하고 섬뜩했습니다. 꿈속에서 여자는 지연 씨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인 후 언제나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난간 너머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하얀 침대 시트가 밧줄처럼 매여 있었고 그 시트의 다른 한쪽 끝은 천장의 쇠창살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추락하는 순간의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도 그녀의 얼굴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기뻐 보였습니다. 마치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것처럼, 혹은 새처럼 하늘을 훨훨 나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하고도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지연 씨는 그 여자가 기쁨에 찬 얼굴로 추락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꿈이 반복되면서 지연 씨는 잠드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에 들면 어김없이 그 여자가 나타나 자신의 앞에서 똑같은 선택을 반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그녀의 현실과 꿈의 경계는 모호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뜰 때마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눈을 떴더라면 2층 침대 위에서 바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꿈속의 여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늘 무겁게 느껴졌고 등 뒤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독방에서의 고립은 인간의 정신을 시험대에 오르게 합니다. 시간 감각은 무뎌지고 똑같은 생각은 끝없이 맴돌며 현실 감각은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공포는 현실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뇌가 나를 배신하며 만들어낸 환각인가? 지연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같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건과 밤마다 반복되는 그 기이한 꿈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작은 시멘트 방 안에 갇힌 것은 과연 자신 혼자뿐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누군가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고 그 답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길고 외로운 독방 생활은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끔찍한 동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수건 사건과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속에서 김지연 씨의 정신은 서서히 마모되어 갔습니다. 독방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그 안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점차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이 모든 것이 고립된 환경이 만들어낸 자신의 환각일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쩌면 교도관들이 자신을 길들이기 위해 벌이는 짓궂은 장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복도를 감시하기도 했지만 수건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언제나 아무도 근처에 없었습니다. 꿈속의 그 여자는 또 어떤가요? 아마도 이곳에 오기 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불안감이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해도 그 경험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규칙적이어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주가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독방 생활이 끝나고 일반 수용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리고 다른 수감자들의 소음과 움직임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어색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그 숨막히는 고독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끔찍한 경험들이 모두 끝날 것이라고, 그저 독방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낸 해프닝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일반 수용동으로 돌아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다시 교도소의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방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운동장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그녀는 그곳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수감자 중 한 명인 모두가 미자 언니라고 부르는 한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자 언니는 교도소의 산증인처럼 이곳의 모든 역사와 비밀을 꿰뚫고 있는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우선 수건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언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독방에 있을 때요. 이상하게 수건이 자꾸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꼭 누가 집어 던진 것처럼. 미자 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지연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여자가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말했죠. 그리고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낡은 수의를 입은 한 여자가 제가 있던 그 수용동 가장 위층 난간에 서 있는 꿈이었어요. 아주 생생하게요. 거기까지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무심하게 듣고 있던 미자 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지연 씨는 보았습니다. 미자 언니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더니 묘한 눈으로 지연 씨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몰랐구나. 네, 뭘요? 미자 언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지연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몇 년 전에 바로 네가 갇혀있던 그 독방에 있는 수용동에서 한 여자가 목을 맸어. 바로 그 가장 위층, 네가 꿈에서 봤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 씨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자신은 분명 여자가 목을 매달았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층 난간에 서 있었다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자 언니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꿈속의 장소와 죽음의 방식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지연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단순한 환각이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매일같이 바닥에 떨어지던 수건, 그리고 밤마다 찾아와 기쁨에 찬 얼굴로 추락하던 그 여자,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존재했던 한 맺힌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였다는 말인가? 그녀의 오랜 불신과 합리적인 의심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방의 그 작은 공간 안에는 정말로 자신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재는 어쩌면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탈출의 과정을 지연 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미자 언니의 그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김지연 씨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려 했던 모든 현상들이 한순간의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지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바닥에 내던져져 있던 그 수건, 그리고 밤마다 그녀를 찾아와 기쁨에 찬 얼굴로 추락하던 낡은 수의를 입은 그 여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단순한 환각이나 우연이 아니었음을, 지독할 정도로 명백한 현실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름 돋았던 것은 자신이 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여자가 목을 매달았다는 사실을 미자 언니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미자 언니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녀의 꿈속 장소와 죽음의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지연 씨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지연 씨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자 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아. 은주였나? 정은이었나? 워낙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여서 사소한 범죄로 들어왔는데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했지.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에 그렇게 가버린 거야. 교도소 측에서도 쉬쉬하며 조용히 처리했고, 우리 같은 오래된 수감자들 사이에서만 가끔씩 그 이야기가 나올 뿐이야. 미자 언니는 지연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네가 있던 그 독방, 예전부터 말이 좀 많았어. 너 말고도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가끔 헛것을 보거나 악몽을 꾼다는 애들이 있었거든. 하지만 너처럼 그렇게 생생하고 집요하게 겪은 사람은 처음이야. 어쩌면 그 여자가 너를 마음에 들어 했는지도 모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마른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후로 교도소에서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지연 씨는 그 수용동의 위층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의 기이했던 경험에 대해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연 씨는 망이 출소했고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의 그 기억, 특히 독방에서의 그 끔찍했던 동거의 기억은 그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현상을 비웃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그리고 그 존재가 때로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씩 그 꿈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꿈속 여자의 그 기묘했던 기쁨의 찬미소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도 같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그 선택은 절망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탈출의 방법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있던 지연 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나는 정말 그 독방에 혼자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탈출하는 법을 내게 보여주려 했던 걸까? 지연 씨는 이 질문을 저희에게 남기며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질문은 아마 평생 풀리지 않을 숙제이자 그녀가 그 어두웠던 시절을 살아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잠시 침묵. 박슬기입니다. 김지연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는 극한의 고립 상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와의 교감이라는 섬뜩하고도 슬픈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교도소처럼 강렬한 감정들이 응축된 공간은 때로는 세상을 떠나지 못한 영혼들을 붙잡아두는 덫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와는 또 다른 시선, 즉 그 공간을 관리하고 지켜보는 교도관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 역시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성과 상식이 무너지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는 은퇴하여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박동진 씨가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는 자신이 20대 초반 막 교도관으로 임용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안동의 한 낡고 작은 구치소에서 겪었던 기이한 경험들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지 않는 지극히 현실적인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동진 씨가 처음 발령받은 곳은 1970년대 혹은 그 이전에 지어진 아주 낡은 구치소였습니다. 건물의 낡은 복도와 허물어져 가는 벽에서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과 절망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처음 몇 주간 그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선임 교도관을 따라다니며 업무를 배웠습니다. 지금의 현대적인 교정, 시설과는 달리 당시의 기준은 여러모로 느슨했고 분위기 또한 거칠었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그가 야간 근무 훈련을 시작하기 직전 여러 선배 교도관들이 그에게 마치 통과 의례처럼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구치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중앙 통제실에 얽힌 괴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몇 해 전, 한 교도관이 야간 근무 중 모든 수감자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통제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무언가가 자신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그런 느낌을 받은 그는 마침내 이상하게 여겨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바로 등 뒤 선반 위에 검은 인간 형태의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그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그 그림자가 그를 향해 덮치듯 뛰어내렸고 그 교도관은 혼비백산하여 통제실 밖으로 뛰쳐나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한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CCTV에 찍혔다는 말도 있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영상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젊은 동진 씨는 이 이야기를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참을 겁주기 위한 선배들의 짓궂은 장난이거나 낡은 구치소에 떠도는 흔한 괴담쯤으로 치부해버렸죠. 그는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믿을 만큼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기간이 끝나고 그는 마침내 홀로 야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긴장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혼자서 근무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교도소의 리듬을 익혔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감자들을 다루는 법도 터득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수감자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는 아직 잠들지 않은 일부 수감자들과 카드놀이나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낼 정도로 여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모든 순찰이 끝나고 모든 감방문이 굳게 잠긴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는 통제실로 돌아와 육중한 철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낡은 텔레비전을 켜거나 다음날 있을 시험을 위해 전공 서적을 펼치곤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한 날이면 다음 시간 순찰을 위해 알람을 맞춰놓고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용납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낡은 구치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곳은 그저 자신의 일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단단한 불신과 편안한 일상은 어느 날 밤 벌어진 설명할 수 없는 한 사건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경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교도관 박동진 씨는 선배들이 들려준 통제실의 괴담을 그저 신참을 놀리기 위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것은 결코 믿지 않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홀로 야간 근무를 서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진 그는 이제 그 낡은 구치소를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야간 근무였습니다. 동준 씨는 자정이 넘어 마지막 순찰을 마쳤습니다. 모든 수감자들은 각자의 감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복도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통제실로 돌아와 출입문을 안에서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시간 순찰을 위해 새벽 2시로 알람을 맞춰놓고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동진 씨는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쾅쾅쾅. 누군가가 통제실 문에 달린 작은 플렉시글라스 창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든 동진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날 밤 세탁 등의 작업을 위해 유일하게 감방 밖에 나와 있던 소지 셋째 수감자의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소지는 교도소 내에서 청소나 세탁 등의 자벽을 담당하는 모범 수용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동진 씨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통제실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소지 수감자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방금 저쪽 수용동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비명소리였어요. 동진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즉시 각 수용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순찰을 돌며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잠갔던 모든 감방문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부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손전등으로 각 감방 내부를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수감자들은 자신의 침상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방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동진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열려있는 감방문들을 하나씩 다시 걸어 잠갔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사실을 알고 밖으로 나왔다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수감자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통제 패널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통제 패널의 표시등은 모든 감방문이 수동으로 열렸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통제실 안에 들어와 이 수많은 잠금 해제 스위치들을 하나하나 직접 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제실 문은 분명 안에서 잠겨 있었고 그 안에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동진 씨는 여전히 초자연적인 가능성을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말했듯이 이곳은 낡은 구치소였고 통제 패널도 상태가 좋지 않았어. 아마 전선 합선이나 전기적 오작동으로 스위치가 저절로 내려간 걸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소지 수감자가 들었다는 비명소리 역시 다른 수감자 중 누군가가 꾼 악몽에 잠꼬대였을 것이라고 혹은 그의 과민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청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남은 시간 동안 동진 씨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애써 이성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과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위해 감방에서 나온 수감자들 중 그 누구도 간밤에 있었던 이상한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동진 씨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문이 열려 있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날 밤의 사건은 젊은 교도관 박동진 씨의 단단했던 현실주의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머지않아 그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이한 경험과 마주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모든 감방문이 저절로 열렸던 기이한 사건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젊은 교도관 박동진 씨는 그 일을 낡은 시설의 정기적 오작동으로 애써 결론 내렸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별다른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구치소의 밤은 다시 지루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사건은 또 다른 어느 날 밤 동이 트기 직전인 새벽 5시경에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은 아침 식사와 약 배급을 준비하기 직전 구치소 전체가 가장 깊은 정적에 잠겨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소지 수감자는 동진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통제실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며 곧
시작될 분주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동진 씨가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통제실 창문 너머로 한 수용동 안에서 누군가가 어슬렁거리며 걷고 있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감방에서 나왔지? 그는 짜증 섞인 마음으로 통제 패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패널의 표시등은 그가 확인했던 모든 감방문이 여전히 잠김 상태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시 창문 너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키가 작고 갈색 머리에 짧은 턱수염이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당시 다른 수감자들과는 다른 눈에 띄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텅 빈 수용동 복도를 아주 느릿느릿하게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두 번째 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복도 중앙에 있는 커다란 콘크리트 기둥 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진 씨는 그가 당연히 기둥 반대편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둥 뒤에서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동진 씨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든 감방에서 빠져나와 나를 놀리는 건가? 그는 통제 패널의 스위치를 눌러 그 수용동의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통제실을 박차고 나와 그에게 호통을 칠 기세로 수용동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선 수용동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싸늘한 새벽 공기만이 그의 뺨을 스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몇 번이나 왕복하고 손전등으로 모든 감방 내부를 비추었으며 샤워실과 테이블 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주황색 죄수복의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감방문은 여전히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소지 수감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도관님, 방금 그 사람 어디로 갔죠? 동진 씨가 고개를 돌리자 소지 수감자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역시 동진 씨와 똑같은 광경을 목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도 봤지? 그렇지, 동진 씨가 묻자 소지 수감자는 말없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동진 씨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의심들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기적 오작동이나 낡은 건물이 내는 소음 혹은 피곤함이 만들어낸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한 사람이 동시에 명백하게 목격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를 배급하면서 동진 씨는 모든 수감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간밤에 보았던 그 남자가 그들 중에 섞여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수감자들 중 그 주황색 죄수복의 남자와 인상차기가 비슷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기이한 현상을 혼자서 묻어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낡은 구치소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답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이 구치소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직원이 떠올랐습니다. 소지 수감자와 함께 간밤에 목격했던 그 기이한 현상에 대해 젊은 교도관 박동진 씨는 더 이상 이성적인 설명만으로는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낡은 구치소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를 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배식 시간이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동진 씨는 그 구치소에서 20년 넘게 행정 업무를 담당해온 모두가 최 계장님이라고 부르는 베테랑 여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라면 이 구치소의 오랜 역사와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진 씨는 최 계장님에게 간밤에 자신이 보았던 것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키가 작고 갈색 머리에 짧은 턱수염이 있었으며 눈에 띄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던 한 남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최 계장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달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달력의 오늘 날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친구 맞네. 틀림없어. 그녀는 씁쓸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동진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그제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진 씨가 묘사했던 그 남자의 인상착의는 몇 해 전 바로 그가 순찰하던 그 수용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한 수감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그 수감자가 목숨을 끊은 날이 바로 오늘 달력에 표시된 바로 이 날짜였다는 것입니다. 최 계장님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원래 이곳에 단골 손님으로 불리던 상습범이었지만 평소에는 성실하고 착실해서 늘 소지로 뽑히던 모범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물론 교도관들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종종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등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간방 안에 있던 침대 시트를 찢어 한쪽 끝은 배식구 철창에 묶고 다른 한쪽 끝은 자신의 목에 감은 채 앞으로 몸을 기울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최 계장님은 어쩌면 그 남자의 영혼이 이 구치소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곳을 맴도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통제실에서 교도관을 공격했다는 흉흉한 소문의 주인공 역시 바로 그 남자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진 씨는 그동안 자신이 애써 부정해왔던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신참 시절 들었던 괴담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겪었던 기이한 현상들이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 구치소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동진 씨는 저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단단했던 불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곳에서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의자가 저절로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기도 했고 통제실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으며 복도벽을 가로지르는 검은 그림자들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한밤중에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남자가 자신의 간방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종종 나왔습니다. 심지어 운이 나빴던 몇몇은 2인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침대 옆에 세 번째 수감자가 앉아
자신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끔찍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훗날 동진 씨는 통제실에서 공격을 당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었던 그 교도관을 다른 곳에서 우연히 만나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사건 직후 교도소를 그만두고 다른 부서로 옮겨갔는데 여전히 그날의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그 일을 가지고 장난스럽게 놀리려 하면 그는 언제나 눈에 띄게 불쾌해하며 그건 장난이 아니었어 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동진 씨는 자신의 모든 경험이 전기적 오작동이나 수면 부족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소지 수감자와 함께 동시에 목격했던 그 주황색 죄수복의 남자, 그리고 달력에 새겨진 그 끔찍한 우연의 일치처럼 말입니다. 그 낡은 구치소에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슬픈 영혼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동진 교도관님이 젊은 시절 안동의 낡은 구치소에서 겪었던 오싹한 증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밤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가 준비한 철창 너머의 이야기들은 여기서 모두 막을 내립니다. 분노와 후회, 절망과 슬픔이라는 극단적인 감정들이 켜켜이 쌓인 그곳, 세상과 격리된 차가운 공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메아리들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두 편의 긴 이야기를 통해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이 품고 있는 각기 다른 형태의 공포와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 김지연 씨가 청주 여자교도소 독방에서 겪었던 이야기는 극한의 고립이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시험하고 그 약해진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미지의 존재가 얼마나 선명한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던 수건 사건과 밤마다 그녀를 찾아와 기쁨에 찬 얼굴로 추락하던 여인의 악몽은 단순한 환각을 넘어 한 맺힌 영혼과의 기묘한 동거를 암시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꿈의 일부를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감자를 통해 그 꿈이 끔찍한 진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은 이성과 논리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서늘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이 때로는 위안이 아닌 극심한 공포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박동진 씨가 신참 교도관 시절 겪었던 이야기들은 또 다른 시선에서 그 공간의 기이함을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들의 짓궂은 괴담으로만 여겼던 그곳의 소문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목격하게 되면서 점차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감방문이 저절로 열렸던 사건, 그리고 소지 수감자와 함께 동시에 목격했던 주황색 죄수복의 남자, 그 모든 경험들은 그의 단단했던 불신을 깨뜨리고 그 역시 그 공간을 떠도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장소의 비극적인 역사가 어떻게 그곳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을 걸어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편의 이야기는 수감자와 교도관이라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장소는 강렬하고 부정적인 인간의 감정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에 온상 웬추왕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단지 살아있는 이들을 가두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지 못한 채 원한과 슬픔에 묶여버린 영혼들까지도 함께 가두는 이 중에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꿈속에서 기쁘게 추락하던 여인의 영혼도, 자신이 죽은 날이면 어김없이 복도를 배회하던 남자의 영혼도, 어쩌면 죽어서도 그 차가운 철창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육체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는 소멸했지만 영혼은 여전히 그 공간에 갇혀버린 존재들, 어쩌면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끔찍한 기억이라는 감옥, 씻을 수 없는 후회라는 감옥, 혹은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감옥 말입니다.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어둡고 무거운,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볼 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들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의 깊은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철창 너머의 이야기들이 끝을 맺으며 이제 당신이 자신의 조용한 방이 주는 자유 속에서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둘러싼 벽이 감금이 아닌 위안의 원천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꿈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차가운 쇠창살 뒤편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다음 어느 밤에는 또 다른 종류의 속삭임을 찾아 떠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귀신 들린 숲에 나무십 스치는 소리나 오래된 고택에 삐걱거리는 문소리, 혹은 늦은 밤 외로운 길 위에서 마주칠 수 있는 기묘한 만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들어야 할 수많은 밤의 이야기가 남아있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함께 밤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의 박슬기였습니다.